결의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의강좌 사무국장 이익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쾌한 명제가 있죠. 현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역사를 자꾸 우리나라 독립전쟁의 역사를 자꾸 이념화시켜서 왜곡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정치 시사 관련된 강좌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역사에 관련된 그리고 아주 먼 역사도 아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역사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본 강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주관단체, 우리 결의강좌 주관단체 장준하 기념사업회 장호건 회장님 잠깐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강좌가 또 우리 장준하 선생 50주기 관련돼서 장호건 회장님께서 또 다음 달 강좌를 또 하기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직접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원래 주관사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닌데 특별한 경우가 됐습니다. 오늘 봉호동이 가장 봉호동으로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고, 그리고 금년도가 장준하 선생님의 49주기고 내년이 50주기죠. 50주기에 상당히 좀 현재 우리가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거가 맞물리는 큰 행사가 하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8월 17일 날 49주기 때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기어 오셔갖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할 것인가 그것을 보시게 하고, 그리고 또 정상기념사께서 이렇게 최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다음 달에 7월 달에 저보고 좀 해달라는데 좀 맨날 싸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보다는 싸움하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결의강좌와 함께 하신 분들 잠깐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이필립 선생님, 대한민국 최연소 활동가이십니다. 네, 이필립 선생님 잠깐 그냥 인사만 좀 그리고 인권운동가 우리 고상만 씨 왔네요. 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김성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우리 집회 있으시죠? 집회 있잖아요. 그 집회를 항상 준비하고 기획하시는 우리 촛불행동의 우리 권호영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결의강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결의강좌 방송은 또 서울의 소리에서 수고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서울의 소리 송출을 담당하시는 우리 유승용 PD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요, 우리 최우선 장군 기념사업회 최성주 상임이사님께서 강좌를 해주시고요. 한 15분 정도 이제 강의가 끝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있고, 오늘 저희가 강좌는 항상 여기 6시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따가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좌를 진행하실 우리 최우찬 장군 기념사업회 최성주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달려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1시간, 2시간 안에 끝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핵심을 찾아서 함께 얘기를 나눌지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자 봉호동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봉호동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정치련에서 시작해서 시민운동을 열심히 한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 최영산 장군의 뭐 정의와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제가 필요한 몫을 하고 있으면 또 할아버지 당신은 그 시대에 필요한 몫을 하셨으니까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찾아서 밝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60이 되면서 왜 역사가 점점 이렇게 고착화가 되고 석고화가 되고 있는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 때문에 사실 직접 사료를 찾고 봉오동에 가서 현장을 보고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세미나를 하고 다큐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직접 학자들을 찾아서 얘기하면서 최영산 장군 기념사업회를 이렇게 창립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세미나를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도의 정치 사회는 배경은 어땠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100년밖에 안 된 일인데, 그리고 봉오동, 저는 독립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거는 우리 역사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것이 어떤 배경으로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역사가 연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저 영웅의 얘기로 헐벗고 굶주리는 그 파티산들의 눈물겨운 그런 투쟁으로만 이렇게 각인돼 있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 창립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독립군들은 어떻게 싸웠는지, 뭘 가지고 싸웠는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런 세미나를 학자들과 계속 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019년이 대한군무도 높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생기고 나서 북한도 봉오동에 생겼던 대한민국의 첫 군대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세미나를 하면서 북한도 봉오동에서 독립군들은 어떤 무기를 어떻게 싸웠는지 이런 것들을 세미나를 했었고요. 이렇게 꾸준히 세미나를 하면서 봉오동의 주인이 최진동과 최은산, 그러니까 형제들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런 연구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적으로 살펴보면서 느꼈던 한게, 역사학적으로는 사료가 없으면 한 발도 못 나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군사학자들과 함께 전쟁이 어떤 건지, 봉오동 독립전쟁 전투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역사학자들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군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는 군인 출신의 군사학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군사학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봉오동에 가서 찍어온 그런 현장, 그런 영상들과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마다 거의 한 편씩 다큐를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만 보는 다큐라서 이것을 많이 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2021년에는 제가 한국인의 밥상에 나가서 봉오동 독립군들이 먹었던 그 음식도 재현하고 그랬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MBC 서프라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난세의 영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최영산 장군에 대해서 8개의 이름을 가진 신출 기본학사 이렇게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역사 다큐 프로그램보다 그게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운 오히려 그런 거여서 이런 방송들을 이 중에서 제가 관여하지 않는 건 서프라이즈예요. 제가 영상과 사료와 이런 것을 통해서 PD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었던 것은 다큐고, 그 밑에 것은
제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예능 분야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만들었던 것은 순대입니다. 홋간도 순대, 그리고 만두, 가지 된장찌개 이런 건데요. KBS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독립군의 밥상을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제가 혹시 헐벗고 굶주린 독립군들의 식단을 생각한다면 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만주 봉오동의 독립군들은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충분히 먹으면서 그렇게 싸웠고 아마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독립군들은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두 편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순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순대 하면은 한 끼 끼니 때우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순대는 잔치상 음식이었어요. 소 잡고 돼지 잡고 할 때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충분한 양념이 있어야 되고 쌀도 넣고 밥도 넣고 여러 가지 재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넣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창자하고 피기 때문에 소와 돼지를 잡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잔치 음식도 귀한 음식이었다는 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방송국에서 깜짝 놀라서 그걸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희 집은 명절이면 순대를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6년에 기념사업회를 창립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기록이 없으면, 사료가 없으면 역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주 작은 사료 하나를 어떻게 정리하고 분석해서 그걸 역사화하는지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집안 가족사라,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사료 이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2020년이 봉오동 독립전쟁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려고 이제 책을 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족사 이런 것도 정리하고 봉오동 현장은 어떻게 생겼더라. 내가 가본 봉오동 독립 그 전쟁의 현장은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썼는데 역사학자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서 참고로 하고 그걸 이렇게 논문에 갖다 이렇게 실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작은 거라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건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봉오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오동 독립전쟁은 홍범도 장군이 총사령관이었다. 이런 여기서 봉오동에서 싸웠던 그 통합군단의 이름은 대한북로독군군인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이렇게 놓으니까 이분이 총사령관이었다는 이미지가 다 각인돼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사진을 어디서 나온 사진인지 제가 원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 이미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원본을 읽겠습니다. 이 사진은 1922년 1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이 두 분이 참석하셨어요. 홍범도 장군하고 최진동 장군. 최진동 장군 저희 큰할아버지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이 봉오동을 독립군 기지로 건설하고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있다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본인의 부대를 이제 대한민국의 군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대한국무도덕부로 창설하면서 형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그 전에는 이제 최영산 장군이 또 관여 사령관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형제들이 모두 무장투쟁에 뛰어들고 이제 형님이 사령관, 둘째인 최영산 장군은 참모장, 셋째인 최치영 장군은 참모 이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이때 레닌이 지금 이 두 분이 같은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러시아 전국 군복입니다. 러시아 군의 군복을 선물하고 권총을 선물해서 그걸 기념 촬영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보통 총을 이렇게 가슴에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총을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숨겨서 다녀요. 이분들은 군인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이 총을 선물 받아서 러시아 측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른쪽에 이 최진동 장군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제가 학자들한테 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고. 이분이 총사령관이고 오른쪽에 홍범도 장군은 당시 연대장이었던 분이다. 그랬더니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어서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서 옆에 러시아 장교가 호위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보시라고 누가 더 건방져보이냐고. 이분이 카리스마 훨씬 있어 보이지 않냐고. 차 그 바퀴 쪽에다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주머니에 손 찌르고 어떤 이분을 모시는 홍범도 장군을 모시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겠냐고. 지금 표정이 누가 더 여유 있고 그러냐고. 아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 사진을 2018년도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아까 본 이 사진만 반쪽짜리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아직 최진동 장군의 딸 저희 강고모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95세신데 제가 이 사진을 2018년에 보여드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집 벽에 이 사진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커다랗게 걸려 있었다고.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 왼쪽에 선글라스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우리 역사 함께 이제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 사진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 때 저희 할아버지 최원산 장군도 함께 가셨고 여원현 선생도 계셨고 그 옆에도 이제 다른 독립군 김기웅 선생님이신데 이런 자료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만든 이 왼쪽에 이 그림은 초상화인데 저희 아버지 사진과 그 자식들이 저희 고모와 삼촌의 증언으로 이렇게 그 초상화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2018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발견하면서 닮으셨죠? 최원산 장군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봉오동 신안촌 봉오동으로 이제 온 가족이 다 이주해 가서 그 봉오동을 군사기지로 나중에 만드셨고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하다가 사관학교도 창설하시고 봉오동에 제가 2015년을 얘기했잖아요. 2015년에 이렇게 연명장을 만들고 대형 막사를 짓고 했던 그 장소를 나중에 제가 구글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장소를 작년에 찾았습니다. 작년에 저장입니다.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북한도 무장투쟁에 있어서는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준비했던 기간이 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도에서 무장투쟁을 한 거는 황량한 만족을 받기 위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모여서 의지를 불태우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때는 개인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서 뭘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죠. 최원산 장군이 굉장히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게 가능했던 거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간도 제일의 거부였었어요. 재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봉오동 일대가 그 왕청현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왕청현 일대에 굉장히 넓은 토지 12개 지방이라고 이제 저희 아버지 할머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렇게 감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저희 할머니 김선수 회사는 사흘을 지나가도 다 못 지나가는 정도의 그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 최영산 장님 부활이었던 분을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저희 아버지가 만나서 집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너희 할아버지 땅이 얼마나 컸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산의 6배나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그게 군 정도 다닐까요? 도 정도 다닐까요? 물었을 때 도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도 단위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냥 그 땅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땅들이 도시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도시로 변화하면서 땅값이 오르고 또 거기에 공장을 짓고 이러면서 더 많은 돈을 꾸준히 벌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돈을 벌면서 무장투쟁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기름 공장, 국수 공장, 홍과자 공장, 양조장, 성냥 공장, 근육 공장 이런 것들 다 생필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원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료비는 얼마 안 들고 이런 생필품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소비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 공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액수가 컸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는 그게 숫자화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년등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 열기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우리 독립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애국적 결단을 하고 자기 모든 어떤 재산을 독립운동에 이제 바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그 부정투쟁에 이제 헌신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계급적으로는 이제 대주진 출신이지만 그 애국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독립운동에 이제 기여를 했던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봉오골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들이 의식하지 않았던 의식했던 그거는 그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사고 할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청산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군하고 싸운 전투 공간이니까 근거지 내지는 기지라는 개념의 공간은 아니에요. 봉오동은 기지의 개념의 공간이에요. 독립군을 양성한 봉오동은 또 하나의 독립군 기지였다. 러시아 연해주를 기반으로 한 연해주 독립군 기지, 신흥 무관학교가 있었던 서간도 독립군 기지, 그리고 봉오동 독립군 기지. 과연 이 세 개의 독립군 기지 사이에 교류는 없었을까? 이거는 다큐를 제가 2016년에 만들었던 건데요. 나중에 저 그림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할 건데요. 봉오동 전투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왜 봉오동 전투입니까? 봉오동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기는 하죠. 일본이 왜 봉오동으로 쳐들어왔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920년에 우리 임시정부 국무부가 봉오동 전투의 전과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작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홍공도는 일개 중대를 일송하고 서산 중국단을 위치하고 그 각각의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엄밀하게 전투에 대비를 하다가 저기 도래했을 저기 왔을 때 본대가 아군이 잠복하고 있는 포위증이 들어왔을 때 사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미가 다 들어왔을 때 공격을 했다는 거죠. 잠복한 매복전을 펼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은 병원 증원과 탄약 보충, 물량 보급 이거는 다른 부대에 맡길 만큼 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그 책임질 부대가 있었고 또 밑에 보면은 1분대를 인솔해가지고 고려령 쪽으로 가서 잠복했다가 저기 들어오거든 개전해서 전진을 지체시키다가 봉오동 방면으로 퇴각해서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작전을 썼다. 이것을 사령관 최진동이
제일 높은 최고봉 독립사에서 지휘했다고. 이게 독립신문이 발표한 공식 문서입니다. 우리 임시정부 국무부에서 발표한. 그래서 전투의 상황이 어땠냐면 고려변에서 아곤한테 당한 일본군이 다시 부대를 정돈해서 다시 출발을 해서 오후 1시에 봉오동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 독립군들은 더욱 잠복부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봉오동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안 몰랐어요. 우리 독립군의 본부를 급습을 한다고 쳐들어갔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마을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다시 이제 그 마을을 지나서 산 위로 올라가서 두만강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가려고.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갔군이라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산의 코너를 지날 때 전위가 통과하고 저기 본대가 잠복한 사면 포위 중에 들어왔을 때 사령관 최준경 장군의 지휘 훈련에 의해서 맹렬한 급사기를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다 도주하고 그럴 때 마지막에 우리 독립군 중에 그 중대장 강상무가 부하들을 일처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뛰어가서 공격을 해서 그걸 지체시키다가 일본군도 응원대가 또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나가는 부대와 들어오는 부대가 서로 난사를 했다는 거죠. 서로 일본군에 의해서 이런 작전을 우리가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화로 적을 사살합니다. 그 다음에 대패한 적군 수천 명이 원천 유원지 반면에 두만강으로 이렇게 퇴각했다고. 이게 그날 바로 간 게 아니고 수습해야 갈 것도 많고 도망가고 하느라고 그 다음 날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는 157명 사망, 중상 200명, 병상 100명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 할머니 김성현 의사가 얘기해 준 거랑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압승을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독립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20년에 실린 신문의 얘기인데요. 그동안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못 듣지 않았습니까? 그저 활보고 굶주리는 독립군들의 얘기로만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두만강을 건너서 적은 폐잔병을 수습해서 우리 국내로 귀환했다고 이렇게 이게 1920년 12월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봉오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까 이게 다큐에 나왔던 그 장면인데요. 여기가 서간동 보이시죠? 여기가 서간동, 여기가 북간동, 여기가 연해주인데 많은 분 다큐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가 압록강, 여기가 백두산이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두만강. 여기 보면은 이 어디쯤 이 황량한 만조벽판 전체가 이제 독립군 기지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독립군들이 이거 우리나라 땅보다 더 넓어요.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곳은 압록강 바로 건너 삼원포가 있었던 여기 강변에 있었어요. 거의 봉오동도 두만 강변입니다. 여기가 함경북도 원성지역이거든요. 바로 거기에 봉오동이 있었고요. 우리 연해주의 독립군들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여기 툭 튀어나온 이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정말 만주벌판을 헤매고 다닌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지점이 서간도와 북간도를 섞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간도는 이쪽입니다. 압록강 건너. 북간도는 두만강 건너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도로 보면 가까운 것 같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서쪽에서 건너가신 분들은 압록강을 많이 건너가고 이 동쪽에서 건너가신 분들은 북간도 두만강을 많이 건너가요. 그래서 우리가 북간도 독립군하고 서간도 독립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많이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북간도에는 우리 조선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90% 정도가 조선 사람이었고 우리가 많이 건너갔던 곳이고 근데 서간도에는 중국 사람들 터세가 조금 더 셌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911년에 서강도에 이제 이영 지방과 이상용 지방과 여러 독립군들이 모여서 신흥무관학교의 그 모체인 신흥강습소를 세우고 병학사를 세우고 했을 때 이분들은 한 2, 3년 고생을 하시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간도 무장투쟁에 대한 얘기는 거의 헐벗고 굶주리는 얘기예요. 얼마나 못 먹었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게 그분들의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다 이렇게 무장투쟁 전체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시 북간도 그 중에서도 봉오동은 북간도 무장투쟁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거기에서 경학사를 세우고 독립운동 해야지 할 때 북간도 봉오동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미 봉오동 일대의 그 북간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부대가 있었고 그 사병부대가 그냥 10명, 20명 이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100여 명이 이미 그 군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독립군들이 충원이 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군대로 점점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장투쟁이라면 거의 북간도에서 일어납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뿐만이 아니고 뭐 대전작전 전투라든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규모 있게 싸운 것은 다 북간도에서 일어나요.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봉오동 전투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군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몇십 명, 몇백 명의 군인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다 빼고 헐벗고 굶주렸지만 애국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냈다고 이렇게 믿고 싶은 그래서 실전을 해보지 않은 군인들은 실전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목청을 가지고 제식 훈련을 하고 체력 훈련을 했던 게 기록으로 나와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총을 직접 쏴보지 않고 실전을 해보지 않은 군인들이 어떻게 실전에서 제 기능을 이렇게 기량을 발휘하겠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일단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 봉오동은 아주 강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봉오동이 왜 자리를 잡았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는 곳은 논농사를 해야 돼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봉오동을 택한 거예요. 거기 아주 강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 막내 삼촌은 어릴 때 그 사촌 형님들 뭐 친척들하고 같이 봉오동에 가가지고 연어를 많이 잡았다고. 그러니까 두만강에서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그 연어를 잡았던 지금은 물론 거기에 이제 댐이 생기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막혀가지고 가볼 수는 없지만 아주 물이 맑고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봉오동 일대에서 나는 쌀은 아주 특별한 쌀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봉오동이 조금 계곡이라고 우리가 계곡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보시겠지만 봉오동은 굉장히 넓은 연병장도 있었고 박사도 있었고 그런 대규모 군사기지였다는 것.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봉오동에 대해서
이거는 모스크바 국동민족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진인데 그때 국동민족 때 한국 측 대표가 김규식 선생이었어요. 이분이 거기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서간도와 북간도를 이렇게 구별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간도 지역에서 우리가 소규모로 뭔가를 무장을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때 북간도에서는 대규모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군대 이게 사단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완전 무장한 강력한 일본군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이겼던 그 당시에 아주 잘 준비된 일본 군대를 우리가 이렇게 무찔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거를 이렇게 그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레닌이 인정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권총도 선물하고 우리의 독립에 대한 그런 의지가 이제 세계에 좀 더 강력하게 얘기가 될 수 있었죠. 봉오동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두만강 바로 건너거든요. 이 일대가 여기 서대파 16평 연길에서 차로 한 40분 가입니다. 40분 가면은 봉오동에 도착하는데 이 일대가 다 최원산 장군이 소유하셨던 땅이에요. 요거를 이제 제가 요걸 조금 더 확대한 건데요. 여기가 두만강이고 이 직선 거리를 이렇게 몇 킬로 되는가 이거를 이렇게 그 구글 지도에다가 했는데 이 최원산 장군이 소유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노군정서가 있었고 여기에 사관연성소가 있었고 여기에 봉오동 사관학교가 있었고 그런 곳을 이제 써놨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나가서 여기를 구글로 진짜로 이제 봉오동으로 가보려고요.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 이 봉오동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그 봉오동 입구에서는 못 들어가게 해요. 거기가 이제 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수자원 보호구역이라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경북공정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사실 저희는 갔었거든요. 예, 그 지역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을 주민들의 도움 그래서 협약식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못 가고 있어서 제가 왼손으로라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끝머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한경북도 원성지역입니다. 원성지역이고 이게 두만강입니다. 여기 두만강가에 가면은 여기가 봉오동이에요. 강만 건너가면 그리고 강을 건너가서 이제 바로 산을 넘어가면 봉오동이 있고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봉오동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봉오동의 입구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봉오동 입구에 있는 마을이고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 댐이 생겼어요. 강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여기 노문시 이제 식수가 되고 있는 그 댐을 만들어서 여기를 마을을 다 없애버렸어요. 봉오동은 제가 조금 더 줄여서 보면은 봉오동 전투 현장과 봉오동 이것을 나중에 조금 큰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댐이 한 2-3km 되고 여기 이 일대가 다 여기가 봉오동이거든요. 네, 여기가 봉오동인데 이게 쭉 길이 나 있습니다. 여기가 봉오동 전투 현장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수남촌이라는 마을, 물보다 좀 밑에 있는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마을에 가면은 저희가 가서 사진도 찍고 있는데 이제 이 마을의 주인이었던 분들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후손입니다 하고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했는데 저희 큰오빠와 저희 동생 그래서 이 마을에 가서 이제 2016년에 저희가 이제 봉오동 전적지를 앞으로 이렇게 잘 보존하고 발굴하고 선양하는 작업을 같이 하자 이런 협약식도 하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걸 막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안타깝게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의 우리 조선족 역사학자들, 연변대 교수들 뭐 이런 분들 다 한국의 역사학자들 여기 있는 그 마을 주민들 또 우리 형제들 육촌들 이렇게 가서 협약식을 했었는데 이건 거기 토성리라고 최원산 장군이 쌓았던 그 토성이 굉장히 큰 토성을 그 고구를 만들면서 이제 건설을 했었던 폭이 1m 되는 그런 토성을 지어서 그 위로 말을 타고 이렇게 수비를 했다 그런 곳입니다. 그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최원산 장군이 마지막에 사셨던 그런 곳에 저희가 가는데 저희 육촌하고 저희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최원산 장군 집이 있었던 그 터 앞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사실은 집은 다 없어지고 이 토성리라는 표지가 원래는 길에 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밭에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마을이 이제 좀 커지면서 그리고 이 저수지가 이제 1970년대 말 80년대 생기면서 혹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글이 우선이었었어요. 그래서 한글이 다 모든 간판에 위에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뒤에 가신 분들은 이게 다 바뀌어서 한자가 위에 있고 한글이 이렇게 밑에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정책을 바꾼 거죠. 조금 더 우리가 가기 어려워졌어요. 이 저수지 들어가는 것도 이제 막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봉오 저수지 옛날에 다큐나 이런 걸 보면 다리 저수지 댐에 올라가가지고 이 물 아래 물을 쳐다보면서 기념비가 요 마을 그 저수지 아래 있습니다. 여기 기념비까지는 보통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찍고 뒤로 올라가면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쭉 가서 그 댐이 있거든요. 댐이 한 2-3km 됩니다. 여기 댐 저희 상부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댐을 찾아봤는데 거의 여기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멀어요.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은 여 중앙에 있던 여기가 원래 공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마을에 이렇게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중촌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여기에 가면은 요 중간에 여기에 이런 막사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막 연명장터와 막사터를 사실은 저희는 직접 가서도 이걸 못 봤는데 구글 어스로 이거를 이렇게 그 확대해서 보면서 군사학자인 그 육사 출신의 군사학자가 여기가 연명장 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막사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동에 거대한 막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3,000평? 이게 800평, 이게 900평, 450에서 500평 되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 이렇게 다시 확인해서 보니까 정말 공부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커지면서 이제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넓은 사진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로만 봐도 뭔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다시 PPT로 돌아가서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사진을 찍으면서 어딘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요 산맥, 요거 산맥이라기보다는 산, 여기 고려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를 넘어가면 당시 일본 분들은 동호동전 당시에 이 길을 따라 넘어오지 않았어요. 여기가 길이고 이렇게 잘 따라 들어가면 마을 입구까지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차로 가면 한 5분이면 도착하는 곳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15분 정도 걸린다고. 내가 금방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저희 유촌이 그렇게 얘기해요. 동원에 살다가 지금 동호동에 살고 있는데 이 길을 따라오지 않고 일본군은 급습을 하느라고 산을 넘어와가지고 이 중촌에 있는 본부로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이제 당하는 거죠. 이 저수지가 한 2-3km 되고 여기서 중촌까지 또 한 2-3km 올라가면 여기가 본부가 있었고 전투 현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옛날 독립군 기지가 눈으로 확인되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 신흥로가 터를 가면 좌우 벌판만 보여요. 벌판 옆에 가가지고 여기 신흥로가 학교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동호동은 이 댐이 생기면서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개시켰거든요. 댐을 건설할 때.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역사가 잘 전달이 안 된 건 안타깝지만 현장은 그대로 행운인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지금 다시 가서 이걸 확인했던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학회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저수지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본부가 있었던 중촌. 여기를 확대하면 아까 그런 연결장터가 보이고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전투 현장입니다. 우리 산들이 남산, 동산, 북산 이렇게 있었던 이거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실측을 하면 이래요. 실측을 해서 2,832.1평. 이거는 군사학자가 다 이렇게 구글어스를 보고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800평, 900평, 450평. 이 정도 막 사면 지금 한다고 해도 그때는 2층, 3층은 없었으니까 다 단층일 거 아니에요. 목조, 그러니까 여기를 연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숲을 다 개간을 해서 벌목을 해가지고 그 나무로 막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봐도 목조 막사가 있었다, 목조 주택이 대형이 있었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집들이 거의 이렇게 새로 신축한 것 같아요. 이건 봉어동에 다녀온 이제 이 매일 신고가 친일신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봉어동 전투에 관련된 그런 기사를 썼는데 수련인 후진동 장군에 대한 최명록의 집을 이게 본부였었어요. 굉장하면 주위에 담을 둘러다가 이게 담이 이게 토성이었어요. 폭이 1km가 되고 저희 할머니가 같이 그거를 쌓으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쌓았는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거든요. 흙을 이렇게 짚을 이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쌓고 그 위를 이제 맷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소가 끄는 그런 걸 말이 끄는 그런 걸 해서 또 다지고 그 위에 흙을 넣고 다지고 있기 때문에 폭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을 쌓았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강원 선생님은 무장 투쟁을 하셨던 역사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봉오동에서 다녀보셨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무장 독립운동사를 쓰시면서 기록을 해보셨어요. 정말 사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책도 없는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곳이었다. 갈지자형으로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볼 때는 책 타고 쭉 들어간 것 같지만 이렇게 약간 휘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갈지자였다고 그렇게 한국식으로 다 지어놓고 거기가 국내 한 지방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독립군의 자료고예요. 중국 관원들은 잠깐 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혹시 중국군의 뭐 피해는 없는지 여기에 소란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만 살피지 여기에서 또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잘 서로 보호해줬다는 그런 곳인 거죠. 새로 지금 건축한 가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도로망까지 잘 돼 있었다고. 차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길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다 수레가 동행됐지만 여기서 보시면 천연적으로도 거기가 아주 좋은 요새였었다. 그런데 거기를 인공을 다해서 일부 당천, 만부 부당한 요새를 만들었었다. 여기 새로 지은 목조 교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로 이렇게 벌목을 해서 지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봉오동 독립군 기지의 특징은 국내와 아주 가까웠다는 거. 마음만 먹으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15km면은 저희 그냥 2시간? 1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네. 그렇게 장정들이 얼마든지 뛰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북한도로 건너가 독립운동 하겠다고 봤을 때 두만강은 어떻게 건너갔는데 그때부터 말을 타야 될지 차를 타야 될지 뭔가 이렇게 대책이 없으면 사실은 찾아가서 내가 독립군 대격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두만강을 딱 건너가면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지금 건너온 이 사람이 밀점일지 독립군이 될 사람일지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봉오동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독립군이면 이제 훈련을 시켜서 독립군을 만들어주고 밀점이면 처단을 하고는 그런 그때는 밀점에 대한 처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봉오동은 우리가 왜 그렇게 잘 모르는가 하면 봉오동은 굉장히 비밀리에 운영되는 공간인 거예요. 밀점들이 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계곡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곡에서 무슨 전투를 펼쳤다고 해도 계곡이 아니고 아주 넓은 공간 그리고 중국군에서 보호해주는 공간 물 좋고 산 좋은 곳이라는 거 우리가 가서 살아야지 하고 건설한 곳이에요. 봉오동이라는 이름이 봉황봉자의 오동나무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봉황이 깃들고 오동나무가 있는 그런 상징적으로 그 어떤 이상향을 꿈꾸면서 신안촌으로 건설한 곳이죠. 네, 여기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저 뒤에 있는 공간이고 우선 먼저는 우리 조선 동포들과 함께 여기를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신안촌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는데 보통 지금도 답사가시면 다 이 대문 앞에서 사진 찍고 이 대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네, 저희가 갔었던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쭉 끝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한 10km 정도 입구에서 그 대문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곳이 나오는데 여기가 상촌, 여기 이제 봉오동 독립전쟁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연병장이 큰 연병장이 있습니다. 연병장이 하나만이 아닌 거죠. 역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갔었을 때인데 이분들이 이게 그 종합운동장 한 서너 개 정도 크기의 공간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학교터는 상촌이 아니고 중촌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찾기가 어려워서 숲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이렇게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댐을 건설하면서 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황량한 곳이 돼버렸었는데 이 최우산 장군의 집안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연변도태 최우산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연변에서 그 조선인들을 이렇게 관리하던 그런 관리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태라고 불린 거는 이제 중국 측의 그 관리 이름인데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얘기하면 관리사로 파견된 첫 번째 초기 관리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는 청나라 말기 시절, 그 조선 말기 시절이었는데 중국에서 이 연변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먹겠다는 그런 청나라 사람들을 한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여기를 이렇게 실점유를 하기 위해서. 근데 도태 최우산이 여기 조선 땅이다 나가라. 그러면서 청나라가 붙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말로 안 돼가지고 이제 진짜 무력 충돌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다시 국내로 도망을 가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그 민족 정신 이런 게 아들들이 가서 아들들이 독립투사로 컸는데 이분의 묘소가 봉오동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서 가서 찾아서 거기에 2015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90년대에 가서 찾아 놓으셨는데 그때 저희가 땅을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얼마가 이제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와서 여기서 비석을 세워드려야지 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2015년에 가서 이걸 확인을 하고 처음에 여기가 전체가 숲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흑송새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봉오동에 가면 산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 산소는 흑송새구를 보면 거기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찾아주고 여기 있는 이제 저희 육촌들 이 봉오동에 살고 있는 그 최진동 장군의 이제 그 외손자인데요. 이분한테 알려주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부전증 때문에 투석하시다가 이제 해외 여행을 못하고 2년 정도 앓다가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제 우리 손자의 우리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바쁜 시기를 지냈죠. 저는 시기운동 한다고 바쁘고 이러다가 아주 오래 세월이 지나서 2015년에 가서 이제 이 묘를 찾고 여기에다가 비석을 세워드렸습니다. 한국식 비석. 이런 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저희가 2016년 10월에 이제 학자들하고 같이 가서 여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저를 올리고 했었다는 거. 봉오동 독립군 기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연길에서 태어난 최우산 장군 연길에서 태어나셨어요. 최우산 저희 증정아버지가 살던 것도 연길이었습니다. 연길이 말을 하자면 시청, 도청 있는 지역이 연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지만 봉오동 일대를 소유하게 되면서 봉오동으로 들어가서 신안촌을 건설을 했고요. 거기에서 마적들을 제압하기 위한 사병부대를 양성을 하다가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독립군이 됐고 그래서 1912년에 봉오동 사관학교를 창설을 하고 독립군들을 본격적으로 양성을 했고 1915년이 됐을 때는 그 독립군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기존 시설로는 그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연병장을 새로 건설하고 박사를 짓고 그러면서 일대를 토성으로 이렇게 싸고 그 토성의 네 귀퉁이에는 대포를 각각 배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대가 계속해서 커져서 1919년에 대한국무도독부를 창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기고 나서 바로 즉시 이미 운영되고 있던 부대이기 때문에 전환을 해요. 대한국무도독부로. 그래서 이 대한국무도독부가 정예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1920년에 대한국무도독부를 중심으로 그 북한도 독립군들이 이렇게 모여서 통합을 합니다. 그
통합한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해드릴 텐데요. 북한도의 독립군들이 많았던 건 아시지만 이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는 그 일제 조선혁명사령부가 파악했던 당시 만주 연해주 근처에 그 독립선언식을 했던 그것을 조사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일제 자료를 보면 그림으로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제목이 만주와 노련에서의 조선 독립운동 소요요도. 이게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운동인 것 같잖아요, 그죠? 저는 3.1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선언을 했었던 우리 나름대로의 그 다시 고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세 시위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시위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 선언을 해서 독립 그 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5월 15일에 맞는 거거든요. 이 자료가. 근데 이거를 제가 확대를 쭉 해서 보니까 여기 보면 날짜와 장소와 민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4,000명, 2,000명, 1,000명, 4,4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훈춘에 3,000명. 제가 이거를 확대해봐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 북한도인데 이 지방편은 이쪽은 왼쪽에 있는 그 서간도 쪽에서 조금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도 다 거의 북한도에 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3월 11일, 13일 용정에서의 3.13 용정 만세 운동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나머지는 거의 모르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13일, 16일, 17일, 18일, 20일, 26일, 28일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군데서 동시에도 일어났었고 얼마나 많은 우리 그 동포들이 독립선언에 참석했는지 참여해서 태극기를 흔들고 얘기를 했는지 4,000명이 모이는 곳은 지금도 4,000명이 모이는 것은 굉장한 큰 규모잖아요. 당시 그 북한도 서간도 그 연변에 인구가 35만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큰 것만 이렇게 세보니까 한 4만 명이 돼요. 그러면은 10%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다 나왔다고 얘기해요. 아픈 사람, 어린이, 그 노인 빼고 젊은 사람들 다 모였다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당시 북한도 쪽에 이 독립열기는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일제들이 다 조사해놓은 문서입니다. 3월 26일 왕창현 백초구 독립선언식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들이 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서 찾아왔습니다. 00년이 얘기하더라. 백초구가 왕창현에서 제일 그 도심지, 서울일로 치면 명동 같은 곳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여기가 이제 쇠락했는데 그때는 백초구가 제일 컸었어요. 최진동 장군이 백초구에서 수녀복장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문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00년이 망했다. 3월 26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다 지역 이름입니다. 대경자, 목당강, 한탄, 대왕청, 나자구에서 사람들 집합해서 거기 모였다. 그래서 약 1,500명이 모였는데 조선 학생들도 있었고 중국 사람들도 있다. 이게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중국 사람들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 장소를 보면은 어디서 했냐면은 백초구 경찰서에서 한 10점. 이게 정이라는 게 일본식 그 거리 계산 단위더라고요. 그 영사관에서 그러니까 경찰서에 10점, 영사관에서 10점 이 자리에 모였다. 여기가 산록이라고 산 아래에서 모였다는 거죠. 거기서 선언식을 거행했다고. 그 수계자가 조선인 최명록과 그 최씨들, 그 최씨 형제들이 이제 주동이 됐는데 중국인들도 참석했다. 그리고 구한국기가 태극기잖아요. 태극기와 중국기를 나란히 개항했었다. 그리고 여러 종교의 그 목사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했었고 각각 다 연설을 했다. 이 중 부인 연설자도 있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그거를 보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한 사람이 우리 학교에 일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학무위원이라는 게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분인 것 같은데 이 김유정은 00년이 그 장소에 집회에 참석했고 나머지 이 세 사람은 도망을 갔다 아마 다른 일에 걸려서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고 이 이문백이라는 사람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선언서를 우리 분간에 밀송했다고 밀정이었다는 얘기예요. 밀정이 참석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줘서 이게 다 파악이 됐다 이런 보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조사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아까 대한국무도덕부 창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국무도덕부에 대한 설명이 1965년에 만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그 책에 김승학 선생님이 이분도 그 만주에서 주장하셨던 그런 역사가입니다. 그 대한국무도덕부가 어떤 곳이 어떤 단체였다. 3.1운동 이후에 봉오동을 중심으로 삼형제 최진동, 최은산, 최칭 삼형제라고 이렇게 삼형제를 주로 얘기한 거는 사실은 사형제거든요. 막내는 형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심부름만 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삼형제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형제고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제가 아니다 사형제인데 동생은 그냥 돈 심부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지휘부를 구성했던 삼형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서 그렇다. 대한국무도덕부는 여기 보면 500여 명의 장총 500여 장을 갖고 있었다 이미 이때. 그리고 중국군과 국세이 비슷했다고. 이 이유는 처음에 100여 명으로 이제 그 사령부대를 시작할 때 중국군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 장장님 부대였었는데 그 부대에 북한도 주민들이 거의 조선 사람이었거든요. 장장님이 그 북한도 쪽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거기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최원산 장군이 모집을 해서 봉오동으로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데리고 나온 사람은 조선 사람이지만 중국 사람 몇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 입었던 군복과 비슷하게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군인과 특별히 곤란하였다. 이런 이강훈 선생님이 쓴 책에 삼형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진동, 최은산, 최칭 삼형제가 왕청의 봉오동을 근거로 그리고 그들의 풍부한 경제력을 선용해서 개인의 힘으로 수백 명의 사병을 기관으로 그들이 기관 부대가 됐다는 거죠. 전투 분단을 편성했었다고. 그리고 최진동 장군 사령관이었고 그 동생들의 참모와 경제적 뒷받침으로 전투 태세가 완비됐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전세 불후에 이르는 남긴 기관이었다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2015년이 지나서 이제 최근에야 이런 얘기들을 발굴하고 사료를 찾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며칠간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국내로 쳐들어가서 일본군한테 끊임없이 타격을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1919년 후반부터는 국내 지공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임시정부가 1920년 1월에 이제 무장투쟁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외교론과 전쟁론이 부딪히면서 전쟁론이 우세해져서 그것을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공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무장 투쟁을 했었던 그 기록이 이제 꽤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령 전투 2월에
의지를 밝히는 그런 사설이죠. 그러면서 기록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3월 15일에 미산전투, 이거는 서류에 1시간의 교전을 치열하게 펼쳤다. 일본의 군대와 1시간 교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대였었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타격을 주고 돌아왔지, 독립군이 뭐 전멸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타격을 주고 거기를 오히려 괴멸시키고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미산 전투에서 저희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최원산 장군의 그 사격술에 대한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들었던 그 사격술 언론은 이제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최원산 장군이 굉장히 무린 고수였었거든요. 무술 실력이 뛰어났었기 때문에 들고 나는 게 거의 눈에 안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격술도 그만큼 빨랐기 때문에 이 날아가는 독수리를 이렇게 총으로 쏴서 떨어뜨려서 그런 얘기라든지 이 일제 이제 두만강을 건너가서 습격전에 이렇게 직접 가셨던 이때가 있는데 전화선을 잘라서 연락을 두절시켜서 이렇게 군병의 전멸을 의심했다, 이런 이게 일제 문서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던 최원산 장군의 사격술에 대한 기사와 딱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해서 언제 갔었나 이런 이게 일제 이제 문서를 보면서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국내 진공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나름대로 하면서 이제 두만 강변에 그 감시소와 이런 수비가 강화되고 했지만 더 이상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봉오동을 처벌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모은초스 발간된 이 책에 보면은 계속해서 공격했던 대부분의 이 그때가 군무도로 대한군무도로 최원산을 창설했던 그 부대의 소속원들이 이거는 실전 능력이 없이 못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계속 펼치면서 무기를 사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1920년 3월에 보고서죠. 사령관 최종의 이름이죠. 소총 500정, 탄환 5만 발, 권총 430정, 탄환 5,000발, 기관총을 사서 봉오동에서 지금 봉오동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월 5일에 보고서입니다. 소총 700정, 그럼 합하면 소총만도 1200정이 되는 거죠. 권총도 있었고 기관총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서, 일본 총영사가 중국에 있는 이제 장장님이라는 그 당시 거기 이제 지배 세력이죠. 장장님한테 외교 문서를 보내요. 지금 봉오동의 독립군들이 이렇게 무기를 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노령으로 가서 한 500명이 가더라. 500명이 가서 120명이 들어왔는데 총하고 총탄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 각자 하나씩만 메고 들어왔어도 120이잖아요. 그만큼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 보면은 왕청에는 불량선인들이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 놀랍지 않습니까? 두만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겨울에는 그냥 건너가면 되지만 겨울이 아닐 때는 작은 배지만 만들어서 그걸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서만 봐도 일제가 봉오동으로 지금 무기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를 이제 점점 일본 군 지휘부에서는 이제 확인하고 있었죠.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체코군의 이제 무기를 우리가 샀다는 거.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체코 군단의 무기. 이건 그 모신나강이라는 무기 그 소총의 사거리가
당시에 일본군이 사용한 일제 소총은 550m인데 사거리가. 그러면 독립군이 훨씬 우리가 더 좋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 지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형이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전쟁 조건이었다는 거. 이게 체코에 가서 전쟁 박물관에 가서 이제 찍어온 그런 건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작년 공동 전투에서 사용된 모신나강 소총은 바로 이 체코 군인들이 쓰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강 일본군에게 패배가 안겨주고 주변 강대국을 깜짝 놀라게 만든 봉우동 전쟁은 독립군에게 자신감을 안겨줬습니다. 이게 그 모신나강이라는 소총인데요. 봉우동 전쟁의 1등 공신, 이 모신나강은 어떤 무기였을까요? Puškamo se, sem se postavil patrone, nabilo se, vystřelilo 5 návodů se tam nešlo. 오연발 화승총을 쏘게 하는 군수를 그런 접고 독립군. 교자법이 단순해 매우 혁신적인 무기로 각광받았다는 모신나강.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신나강의 사거리는 750m, 일제 아리사카 소총은 550m.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했죠. 그리고 오연발 소총이고 이런 무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통합을 준비했던 거예요. 통합을 한 뒤에 총을 어디서 구해오고 이게 아니고 통합의 준비가 다 봉오동에서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게 최영찬 장군의 경제력이었어요. 이렇게 총 한 자루가 당시 뭐 30원 정도? 그러니까 노동자 1년 월급이라고 했었어요. 총 한 자루가. 근데 그것을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씩을 산다는 것은 대규모 자산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봉오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봉오동에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분은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 총재의 사진인데요. 이 두 분이 만난 거는 봉오동 전투가 있기 전에 거의 10년 전에 1911년에 이 서일 총재가 이제 무장투쟁을 해야 되겠다고 도망강을 건너가서 만난 분이 최영찬 장군. 그래서 최영찬 장군이 이분들은 넘어갈 때 다 가족과 함께 그 현천국이라는 친구 두 사람하고 이렇게 넘어와서 북로군정서 넘어오셨는데 봉오동으로 일단 안내가 돼요. 웬 장정들이 자기를 잡아가서 조사를 하더니 이제 최영찬 장군하고 만나게 되고 이분이 편지를 써서 서대파에 가서 머물게 해서 서대파에서 학교도 운영하고 하면서 대전교를 주관하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북로군정서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때 북로군정서 세울 때 거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저희 할머니가 그때 기둥불이 흔들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근데 이 얘기를 이분이 서일 총재 손자세요.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진이 그림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손자를 만나보고 나니까 닮았어요, 할아버지를. 이분이 이때 94세였었어요. 네, 93세였었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은 서일인데 왜 우리가 김자진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역사를 밝힙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흑룡강성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셔서 인천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통합군단의 이름은 대한국무도독부가 아니고 대한북로독부입니다. 이름을 다 바꿨어요. 대한북로독부에 대한 설명도 이제 이 최준동, 최영찬, 최치영 형제 역절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우리 독립군들이 대충 그냥 모여서 통합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모여서 정리를 하고 서약서를 만들고
그러면서 협약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각자 모연 활동은 안 한다. 모연이라는 분자금 모금하는 거잖아요. 각자 분자금이 어느 부대나 제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각자 모으지 않고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독립분단을 만들어서 협의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어서 여기 보면은 조약에 위반한 기관이 있을 때는 2차 권고로 반성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 이게 대한북로독군부 창설한 서약서인데요. 국민회가 당시 이제 가장 컸던 그런 부대 중에 하나거든요. 군사적으로 컸던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여기는 약간 행정조직 같은 그런 기관이었고 대한북로독군은 군사조직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국민회는 행정기관을 대한북로독군은 군사기관을 만든다. 그래서 국민회가 대한북로독군부를 보조하고 일체 군무를 준비한다. 이런 이제 서약서를 하면서 대한북로독부 대표인 최지봉 장군, 그 국민회 대표인 김병욱, 그 국무위원은 안무, 이거는 이제 통합한 부대에서는 부관 역할을 합니다. 안무 장군이. 그런 이 날짜가 5월 19일이에요. 이런 통합을 하고 정리한 후에 공원원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게 6월 초거든요. 대한북로독군부는 여기 보면은 사령관 최인동, 부관 안무, 참모장 최영산, 참모 최치영 이렇게 이런 조직, 김자신, 홍범도 이분들은 연대장이었다. 그 아래로 이런 중대장 이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 보면 통행증이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통행증인데 대한북로독군부장 최진동 이런 통행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봉오동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날짜가 대한민국 2년입니다. 대한민국 2년은 1920년이에요. 우리 독립군들은 대한민국 원년 1919년 문서, 대한민국 2년 대한민국의 연호를 썼었어요. 이들은 대한민국의 군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군단은 굉장히 제대로 무장을 갖추고 있었죠. 대표와 대포, 기관총.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민 여사가 천여정이라고만 보시면 잘못 보신 거죠. 우리가 이미 계산한 것만 해도 1,500정이 되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군대였었다는, 제대로 된 준비와 군수품이 다 완전히 돼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군복에 대해서도 아까 그 문서입니다. 항의 문서를 보내죠. 일제 그 봉천, 지금 신양입니다. 총영사가 그 장장님한테 왜 불량선인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하고 여기 보면 미식 8대를 생각하는 얘기하잖아요. 미식 8대 독립군복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지금 1,000명이 흩어져서 이렇게 교련을 하고 시위를 한다. 이것을 왜 가만 놔두냐. 계속해서 일제는 중국 그 측에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군복 측면에서만 봐도 이런 복장이, 이런 사진이 가능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북로분정서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북로분정서가 천상의 전투를 이기고 나서 기념 촬영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불가능한 얘기다. 내가 이거 보면서 이거는 아주 정식 군복을 제대로 입고 그러니까 총을 하나씩 다 이렇게 들고 기념 촬영한 거잖아요. 청산리 전투는 10월 말에 있었습니다. 10월 20일부터 이렇게 말까지 있었던 그 기간이잖아요. 10월달에 만주는 굉장히 추워요. 우리보다 한 달 먼저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시 정말로 청산리 전투 후에 눈이 많이 왔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코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군복만 입고 이거 다 풀 위에서 허영관은 그냥 오래된 사진에서 백화 현상인지 이게 다 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김자진 장군이라고 막 독립기념관에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북로분정사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김자진을 추정을 했던 거지 김자진 기념사업에서도 보더라고요. 그 이유를. 그래서
이게 언제적 사진이라고 추정을 하느냐면은 봉오동 전투 후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승전을 각 부대별로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겨울에 북한동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좀 내리면. 그리고 이제 두만강을 이렇게 그냥 막 건너다닐 수 있을 정도로 추운 곳이고,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전투 후에 이걸 다시 정복을 입고 기념 촬영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사진사가 따라다니지 않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봉오동에는 사진사가 있었어요. 그 잔치도 벌였고, 봉오동 전투 승전 후에 잔치를 벌였고 기념 촬영도 하고 했는데,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전해진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면서요, 진짜 촬영을 했었습니다. 실제 전투 현장을 찍었었어요. 저희가 문서만 남아있어서, 이게 공문서거든요. 그 국민회가 행정을 보고 저희 대한북로 독군부는 군사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군부 사령관인 최종동 장군이 국민회에 이 문서를 보냅니다. 사진 3장을 동봉을 하는 이것을 임시정부로 보내라. 임시정부로 보내서 석판으로 인쇄해서 세계에 선전하라. 그리고 그 사진은 돌려달라고 했어요. 귀한 사진이니까. 우리 승전의 사진이니까. 근데 이렇게 누가 찍었는지까지 이름을 다 적었던 그 문서, 그 사진이 그 이제 배송 과정에서 언제 없어졌는지, 국민회의에서 그 임시정부로 가다가 없어졌는지, 임시정부로 받아놓고는 그거를 못하고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실전쟁 장면을 찍을 만큼 여유가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급하긴 하지만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다. 저희 할머니 김성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얘가 접니다.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저희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정말 할아버지의 그 부하를 만났어요. 너가 보모 아니냐, 우리 저희 아버지도 보모인데 보모 아니냐고 누군가가 이제 툭 쳐서, 그분이 이제 그 최원산 장군의 부하였었는데, 그분이 집에 와서 해준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산에 6배만한 땅이 있었다 이런 설명도 해주면서, 사실은 너희 할머니 김성녀 여사가 진짜 독립군이다. 이분이 성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를 다 먹이고 이걸 책임졌던 분이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그 얼굴도 보면 되게 당차게 생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 번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문자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토를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독립군이 모여오면 다 그 먹이고 입히는 몫은 김성녀 여사가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군복을 지어주고 우리 모든 살림들을 이렇게 맡아서 이걸 다 해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 역사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아시면서 진정서를 쓰셨어요. 국가에. 왜냐하면 서원 신청을 했는데 최원산 장군이 서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됐던 이유도 사실은 61년에 그 서원 신청서를 내고, 그 서원 신청서가 심사를 통과했고 서원이 됐다고 결정돼서 갔다가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총무처에서 서원, 지금 보훈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보훈처나 원어처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60년대이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그 일을 관장할 때인데, 그 총무처 담당 직원이 저희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뇌물을 주는 거였어요. 그 서원 심사 과정 끄트머리가.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패버리는 바람에 서원이 취소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계속 서원 신청을 해도 안 돼서 이런 진정서를 쓰셨던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최신동 장군의 제수다. 그런 그리고 이 최영찬 장군이 누구냐면 도덕부 그 독군부 이게 대한풍로 도덕부 대한풍로 독군부를 이렇게 짧게 했거든요. 그 모든 군작업을 하고 일생 동안 독립운동을 한 최원산 일명한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최문무라고도 하고 최만일이라고 하고 최빈도 있고 최풍도 있고 최고려도 있고 많은 이름이 있거든요. 그때는 다 미망인이라고 부를 때여서 지금 이런 표현 안 하지만 이게 69년에 쓰신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이 삼형제들을 함께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헌신했는데 생존한 쫄병이었던 사람이 자기만 드러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묻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 뭐 언론대 출신이신 분도 계시지만 모든 사실이 기사화되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되고 편집하는 게 언론인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실은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 전쟁에 참전하고 살아있던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장면만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역사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록이 지금 뒤바뀌어야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 사학자들이 반드시 사실을 입증하리라고 믿는다. 양심에 호소한다. 이거는 살아있는 그분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붙여요. 어떻게 그 단체들이 통합을 했고 누가 총사령관에 침입했고 누가 작업을 지원했는가. 최원산 장군이 했다는 얘기를 답을 요청하는 거죠. 누가 그 많은 장비와 피복, 식량과 전장을 있는가. 그리고 서대파와 이 봉오동 일대 땅은 누구 소유인가. 최원산의 땅이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1969년에 낸 그런 진정서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문서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써서 냈기 때문에 그때는 복사본도 없었고, 네, 우리가 자료를 찾으면서 2015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던 이 책, 한일 국민회군, 아까 국민회군하고 통합을 해서 그걸 했다는 그 부대인데 이 국민회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 그 책이고 여기에서는 안보장군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썼던 거거든요. 그 책에 이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김성녀라는 분이 최원산의 부인인데 이 사람이 그 현장을 모르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연구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이분의 그 진정서를 그 책에다가 일부를 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 이분의 하셨던 얘기, 우리한테 들려줬었던 얘기가 이 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사역인 거죠. 이 도대체 누가 이 군작업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 그래서 저희는 김성녀 여사가 이런 수천 독립군을 먹였던 병참 책임자였구나.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걸 기록하고 이분의 삶을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서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원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에서 사료가 없어서 이분의 이름으로 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서원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거기에서 다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걸 했고 그 정말 봉오동 독립군들 다 먹이고 입힌 거 이해는 하지만 자료가 없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런 기록들 이렇게 역사 왜곡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준엄하게 부딪히시잖아요.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가지고 다시 이제 역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봉오동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두만강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 구글 사진을 다시 하면은 여기가 두만강이고 여기 전투 현장이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들어오는 걸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여기 댐 여기가 이제 댐이고 여기가 그 독립군 기지가 있었던 곳 여기가 전투였어요. 일본군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공격을 당한 거죠. 거꾸로 보면은 조금 더 확대해서 두막강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댐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본부 여기가 전투였죠. 이렇게 삼계골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두막강에서 댐 이거는 본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갔던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댐 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 아래를 쳐다보면서 봉어동 설때 현장은 이 물에 다 잠겼다. 그러면서 묵념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곳입니다. 근데 저희를 안내했던 그 마을 촌장이 전투는 산에서 있었는데 저 산이 어떻게 이 댐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댐 아래 현장에 잠겼다고 이렇게 추모를 하고 가냐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 여기서 10km나 더 들어간다는 건 10km는 현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산이 여기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을 열고 협조를 구해서 산으로 들어가 봤어요. 이런 길이지만 꽤 넓은 길이 이제 있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지나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이런 연병장이 있었던 곳 그리고 이런 대형 맷돌이 거기 이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들고 나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저희가 여러 사람 올라가서 이렇게 뭐 열몇 명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이게 1.5m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맷돌이 있었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우물이 남아 있었고요. 다 메워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산으로 올라가 보면 굉장히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심어놨었는데 올라가 보면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가 참호관상주입니다. 이게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0년의 낙엽이 쌓여서 다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곳인데 이분은 이 마을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이 참호 주변에 가서 탄피를 주워 왔었다. 탄피를 주워서 마을 그 어른들한테 갖다 주면 이제 그 돈도 주고 그 학용품도 주고 먹을 걸 줬기 때문에 이 봉오동 마을의 아이들은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뒷산을 뒤지는 인물이었대요. 어디에 참호가 있는지 그래서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게 실수였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다 갖고 와서 다 팔아먹었다고. 지금도 어쩌면 이 주변에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 우리 금속 탐지기 이런 거 갖고 와서 좀 이렇게 여기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저거 금속 탐지기 좀 갖고 오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발이 푹푹 빠져요. 이렇게 제가 이 역사학자들하고 같이 여기 이제 발이 다 푹푹 빠지는 여기를 우리 독립군이 된 것처럼 한번 이렇게 품을 잡아봅시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요. 처음에 여기 이렇게 발을 들여놨을 때 저한테는 그랬어요. 100년의 그 역사가 저한테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이렇게 긴장을 하고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목숨 걸고 일본군들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경사가 져요. 그 길이. 그래서 다 내려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제가 그 현장을 가보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를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그 인터넷으로 구글로만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참호 갈 때 막 동그랗게 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산 지형을 따라서 아까 보기 길게 봤잖아요. 그 앞에 거는 길게 파진 데도 있고 이렇게 코너는 이렇게 파지고 여기 보면은 그림은 조금 이건 제가 참호를 걸으면서 찍었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본 것 중에서
하면서 걸었어요. 여름인데 이렇게 이거 보면은 참호 같지 않잖아요. 낙엽이 썩고 흙이 되고 썩고 흙이 되고 했던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저 아래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사가 좁기 때문에 다 보이는 그런 곳인 거죠. 이런 작전을 썼습니다. 허수아비에 군복을 입혀서 눈에 잘 띄는 그 산 위에 세워놨다. 그러니까 그만큼 군복을 많이 입었던 거죠. 이거는 저희 할머니가 해주신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디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일본군이 산을 넘어와서 본부로 바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본부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마을은 텅 비어 있었고 말 몇 마리만 마구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무기 수레를 쥐고 이제 그 산을 넘어갔기 때문에 말이 지쳤다고 말을 뺏어가서 말을 바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끌고 이제 산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갔는데 전투가 탁 터지면서 그 말이 하고 높이 뛰잖아요. 그래서 말을 뺏어 타고 갔던 일본군 장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즉사하고 그 무기 수레를 끌고 갔던 말은 총소리에 놀라서 되돌아서 이렇게 막 뛰기 시작해서 그 무기 수레를 실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말이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의 무기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어쨌든 봉오동에 대해서 아까 본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일제 보고서 이거는 잠깐 보고 지나가시는데요. 일본군의 봉오동 전투 상부입니다. 우리 독립군에 대해서 일제 평가가 굉장합니다. 총도 있고 탄약도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도 상당히 훈련되어 있었다. 훌륭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보다 총을 더 잘 쏜다는데 7, 8mm 거리에서도 이렇게 조준을 해서 쏘고 지형 지구를 이용해서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졌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일제 봉오동 전투 상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위치가 어디고 이런 설명인데 지형 지구를 이용해서 전환 분리의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가서 확인한 게 이건 다른 보고서입니다. 대한훈련소입니다. 그 두만강변에 있는 독립군들은 정식 군복을 사용하고 그 사용 체계가 정확했었던 거죠. 예식도 제대로 돼 있었고 전적으로 통일된 군대 조직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 측이 이걸 묵인하고 있다. 우리가 손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봉오동 전투 직후 6월 15일에 있었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이 가지고 있던 봉오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때 보여주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일본군들 쓰던 참호 주변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 그래서 이런 규모도 그 당시에 일본군들은 천안부적으로 들어갔거든. 그렇지만 이런 모사도 우리 봉오동에 있었다. 이게 본인이 주슨 일본도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근데 한 번도 못 일본군들이 썼던 단도도 듣고 또 일본들 군화도 참 시부다 젊었을 때는. 그런데 이가 짐지는 시간이 걸리면서 그동안 소중한 거 모르고 만사도 또 버리고 수다도 버리고 이랬거든. 당시 세계 최강의 무기 체계와 군사력을 자랑하던 일제는 어떤 이유로 봉오동 골짜기에 이런 큰 전투를 남기고 도망치듯 떠났을까? 지휘도는 한 번도 못 또 그들을 써봤어요. 매섭게 몰아붙여 일망타진한 독립군 주력은 과연 그래서 이런 지금 탄피 가지고 있는 거 보여줬어요. 기관총 탄피, 뭐 소총 탄피 이런 거. 7월에는 이제 일제 보고서가 지금 큰일 났다 하는 이런 얘기고요. 지금 미신이 열대다 이런 얘기. 그리고 독립군들을
합니다 지금. 중국 측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중국 사람까지 오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등록을 하고 한국 사람 한국말을 할 줄 알면 월급을 더 주고 중국말만 하면 좀 적게 주고 이런 얘기.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는데 이들이 여기에서 이걸 하지 않도록 분별 있게 해산을 해야 된다. 중국에서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떠납니다. 봉오동을 나중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청산리 전투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봉오동에 이제 북한에서만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리를 이제 마칠 때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최은선 장군과 그 형제들의 사연과 우리 북한도 무장투쟁 근거지인 봉오동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거기에 우리 수천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 형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함께 있던 수천의 군사가 있었다는 거. 그들이 우리들의 선조라는 거.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군자금을 모아서 보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 저는 젊은 사람들이 일제시대를 생각하면은 우리 선조들이 너무 부끄럽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웅 몇 사람을 얘기하는 그런 역사 교육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안중근, 유관순 이 몇 명만을 기억하고 그들은 영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장투쟁에 뛰어들거나 목숨 걸고 뭔가를 했다는 것은 특별한 몇 명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온 일생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수천 명이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선조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시간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지만 네네네. 질문 저희가 많이 받지 못하고요. 짧게 3분 정도 받아요. 제가 최 선생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말했지만 30분 전에 이미 떠났어야 했어요. 6시 행사 때문에. 근데 너무 생생한 역사여서 제가 남았고 기라성 같은 우리 역사학자들 앞에서 먼저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질문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강연을 듣다가 정말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하는 건 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것은 우리의 적이 꼭 일본만이 아니었다는 거. 제가 연미 역사와 문화를 가르친 경희대 명예교수로서 말씀드리자면 1905년에 미국이 필리핀을 먹을 테니 너네 코리아 조선 먹어라 라는 가즈라 테프트 1905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수국지가 있었고 우리의 이렇게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우리의 그 북한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투쟁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도 너무 소름 끼치게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한국에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공조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헤이그 열사를 보낸 것도 실패한 것은 미국이 다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미국의 시대는 어땠는지 말씀드리면 1920년대 그때가 재즈 에이지였어요. 재즈 에이지. 레드 스퀘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이렇게 투쟁이 반드시 일본하고 미국의 그 묵인하에서 한일로 이렇게 이어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한일 관계를 계속 주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봉오동 전투를 치를 수 있었고 그 굉장히 많은 우리 동포들이 같이 거기서 싸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력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이렇게 홍범도 장군만 기억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홍범도 장군도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이렇게 실리게 된 게 1980년대 이후거든요. 그전에 홍범도 장군도 몰랐는데 홍범도 일지가 발견되면서 또 많은 역사학자들이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는 홍범도를 이렇게 주시하게 됐고, 그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서 봉오동이라는 놀라운 승전에 대한 그 결과를 이렇게 몰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나 사료도 검색하면서 나오는데요. 알아야 문서요. 최신동이라는 이름을 치면 굉장히 많은 문서가 있는데 그렇게 검색을 하고 연구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논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체를 알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누구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우리가 영웅주의라고 하죠. 그런 역사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연구들을 지난 연구를 이제 재인용하면서 원래 처음에 했던 작은 연구가 전체가 이렇게 돼버린 그런 연구 때문에 사실은 역사학자의 연구가 잘못됐기 때문이고요. 아까 최원천 장관의 경제력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왕창의 일대를 다 소유하고 있었던, 일단 토지가 거대한 토지를 갖고 있었고, 그 토지가 지가가 올라가면서 경제력도 생겼고 거기에 많은 기업을 운영하게 됐죠. 그 생필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다 분자금으로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는 어떤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고요. 저 추가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갖도록 할게요. 저희가 6시까지,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6시까지 이 공간을 다 비워줘야 돼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나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저희가 기념 촬영을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쌤 이쪽으로 보시고요. 네네네. 자, 여기 그대로 앉아서요. 우리 한번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자 봉오동으로 그렇게 계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가자 그럼 봉오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자. 네, 잠깐만요. 네. 시작. 가자. 자, 가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원찬 장군 순국 79주기 추모식이 다음 주에 있거든요.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7월 5일 2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평일이라서 오시기 힘드시겠지만 그 현충관이 굉장히 넓어요. 모이는 인원이 사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죄송하고 저희도 좀 힘이 빠지고 그런데요. 가능하면 이 추모식에 꼭 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